중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이 교육에 있어서의 바벨 전략에 대해서 정말 이 주제 하나만 가지고 1시간 반 동안 하고 왔어요. 이 주제 하나에 우리 한국 공교육의 문제, 그 한국 사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거기에 대한 해법, 자기가 개인적으로 통장의 현찰이 100억 정도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해법이죠. 10억도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저는 1000만 원도 없는데 그게 이제 바벨 전략이에요. 교육에 있어서 바벨 전략이고, 제가 이제 주로 쓰는 칼럼 주제가 이렇게 있는데, 건강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바벨 전략으로 넘어갈게요. 건강에 있어서는 일단은 뇌세포와 근육세포의 특수한 속성은 그 자기 세포 스스로가 그 인간의 일생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만들어진 뇌세포하고 근육세포가 물론 새로 생기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그 뇌 가소성이라고 하잖아. 공부를 한다거나 자극을 받으면은 그 해마에서 새로운 뉴런을 만들어가지고 얘네들이 그 두뇌 방사선 형태로 이렇게 줄타기 하는 것처럼 섬유질이 있는데, 그걸 타고 쭉 되뇌 피질로 올라가요. 새로 생긴 세포가 자리를 잡아요. 그런 식으로 평생 계속 생긴다는 게 지금 뇌 가소성 이론이고, 하지만 어렸을 때 생겼던 것이 평생 같이 간다는 거죠. 뉴런이 자기 자신을 계속 수리한다는 거예요. 다른 영양분을 끌어들여가지고. 근육세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뉴런하고 근육세포를 평생 우리랑 친구처럼 간다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중요한 점은 특정 시기에 지나친 결핍이 생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친구들이니까. 친구들끼리 왜 좀 화가 난다고 해서 함부로 해버리면 절교하면 다시 친구가 되기 어렵잖아요. 마찬가지로 두뇌라는 것도 자기가 뭐 사업에 망했다거나 연인과 헤어졌다고 해서 뭐 한 달 내내 술을 먹어버린다거나 아니면 또 어떤 교통사고 같은 거를 당해서 병원에 너무 오랫동안 누워있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 기존의 우리 친구의 근육세포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수가 사라지는 거죠. 그 나머지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뉴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김명민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그 루게릭병 환자로 나왔던 영화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영화 찍고 나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평생 예전처럼 다시 건강해질 것 같지가 않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루게릭 환자 그 연기를 하다 보니까 근육을 쓰면 안 되거든요. 근육이 빠진 걸 연기하다 보니까 전혀 일부러 안 움직인 거예요, 이 사람이. 밥을 안 먹고. 그러니까 촬영이 끝나고 나니까 자기 몸이 예전 같지가 않은 거죠. 친구들이 많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운동이라든가 그 두뇌를 위한 그 공부 같은 거는 긴 시간 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인체가 이런 게 있어요. 1년 365일을 주기로 에너지를 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철에 해변에서 햇볕을 많이 쬐면 비타민 D가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게 겨울철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름철에 만든 거 가지고. 그럼 그 다음에 여름철에 또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이라는 것도 봄, 가을에만 해도 돼요. 그게 1년을 끌고 가는 힘이 있어요. 근데 뭐 2년씩 쉰다 그러면은 이제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1년 주기니까. 이 지구 자체가. 순환 주기가.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그래서 운동과 독서. 그러니까 운동과 독서가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근육하고 뉴런을 자극하는 걸로 잡아놓은 거죠. 그래서 그걸 꾸준히 해야 된다. 이렇게 한 거고. 긍정적인 마음하고 PNEI는 이제 PNEI라는 학문은 사이코 뉴로 엔도 이뮤날러지라는 학문인데, 사이코 정신이 뇌세포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뉴로, 그럼 뇌세포에 정신이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이게 그 NLP하고도 약간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뉴런에서 뭐가 달라지게 되냐면은 신경 전달 물질이 달라지게 돼요. 신경 전달 물질. 그 다음에
체내의 호르몬을 유도하는 물질들이 또 있어요. 그 유도하는 물질들이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체내에서 호르몬 분비가 달라져요. 그게 엔도라고 그래요. 엔도. 그래서 뭐 건강한 사람의 호르몬 균형은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 엔돌핀 네 가지가 적절한 균형을 맞추고 있어야지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뭐 이시영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세로토닌 하라 그러면서 최근에 세로토닌을 너무 강조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랄까 지나친 단순화로 인한 그 오류죠. 인간은 네 가지 호르몬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엔돌핀,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 세로토닌 이런 식으로. 근데 세로토닌이 너무 과잉하게 되면 이 사람은 자만심에 빠지게 됩니다. 세로토닌은 만족의 호르몬이거든요. 자만심에 빠지게 되는 사람들이 흔히 저지른 이유, 추석날, 야 너는 왜 그 나이 먹도록 시집장가 안 가니? 이런 말 잘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로토닌 과잉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세상의 표준 같아 항상. 너무 잘 살아온 것 같아 자기가. 행복해 자기는. 근데 남들이 약간만 이상하면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거야 그 사람은. 이게 이제 세로토닌 과잉인 거죠. 자기는 행복하죠 자기는. 그러나 남들에게 심리적인 굉장히 억압이나 상처를 줄 수가 있죠. 자, 도파민이 과잉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중독과 관련된 호르몬이잖아요 도파민이. 그래서 어느 것 하나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인간이 돼요. 그래서 일 중독자, 쇼핑 중독, 성형 중독, 모든 공부 중독 뭐 다 그런 중독에 빠진 인간이 되는 거죠. 도파민이 과잉이 되면. 엔돌핀이 과잉이 되면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약간 자폐증 성향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의욕적으로 뭔가를 해나가는 사람이 안 되는 거죠. 자, 노르아드레날린이 과잉이 되면은 맨날 짜증내는 사람이 돼요. 공격적이고 폭력적이고 폭력을 쓰게 되고 교도소에 가면 아주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 주먹을 참지를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게 이 네 가지가 적절하게 그러니까 주요 호르몬이에요. 이 네 가지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었을 때 한 인간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이 네 가지 호르몬은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순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해가 중천에 떴을 때는 세로토닌이 많아지고 뭐 아침에 막 일어났을 때는 아드레날린, 코르티솔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바뀌게 되고 활동을 할 때도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실험을 할 때는 노르아드레날린이 많은 상태가 됩니다. 긴장감을 만들어주고 심장박동을 뛰게 해주는 그런 호르몬이거든요. 그게 실험이 끝나면은 그게 만족스러웠을 때는 도파민이 많이 나오고 만족스럽지 않았을 때는 코르티솔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 PNEI가 아주 중요해지는 거죠. 이 코르티솔을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이 정신력 내지는 인간성 가지고 얘를 빨리 처리를 해줘야 돼요. 신체에서 얘를 빨리 태워 없애야 되는 거죠. 에너지로. 근데 이 코르티솔을 빨리 에너지로 태워 없애지 못하면은 면역력하고 창의성을 억압해요. 지능, 해마하고 면역력을 억압하게 되는 거죠. 늘 불만인 상태가 오래되면. 그래서 이제 도파민과 세로토닌 상태가 끝나게 되면 도파민과 코르티솔 상태가 끝나면 다시 세로토닌 상태로 넘어가게 돼요. 이게 이제 평상심이에요. 평상심. 그러니까 계속 세로토닌만 하는 사람들은 그걸 강조하는 사람들은 주머니가 두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나 세로토닌 하세요 이러고 있는 거죠. 보통 사람들하고 안 맞는 얘기예요. 그건. 우리는 계속 뭔가에 더 몰입을 해서 도전을 해야 되고 이런 도파민과 노르아드레날린이 아직도 많이 필요하고 지금 또 이제 젊음의 시간이 길잖아요. 한 100살까지 활동하잖아요, 요즘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네 가지 호르몬의 그 순환 그리고 이제 너무 힘들었을 때 자기 스스로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물질 엔돌핀 바로 이 네 가지 순환과 균형 이게 이제 건강의 핵심이고 이거하고 음식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이거하고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 아무래도 노르아드레날린하고 테스토스테론 이런 남성 호르몬들이 좀 더 과잉하게 되죠. 그날 밤 너무 하고 싶어지는 거죠. 계속 그런 거 먹게 되면. 그게 이제 건강에서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뭔가를 먹는다라고 표현할 때는 두 가지를 먹잖아요. 마음을 잘 먹어라, 음식을 잘 먹어라 그러네. 둘 다 음자가 들어가네. 이 두 가지를 먹는 거에 의해서 건강은 다 거의 좌우되는 거고, 물론 여기 플러스 이제 활동과 운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운동이라는 것은 순환을 시켜주는 것이죠. 뭔가를 에너지를 순환시켜주는 것이고, 에너지는 마음하고 음식이 일종의 기름과 같은 것이고, 운동은 엔진이 돌아가는 것이고, 이렇게 보시면 아주 간단한 공식이 될 것 같습니다. 건강에 있어서. 그런데 이제 자 5번에서 용기와 자신감의 의학적인 가치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용기와 자신감이 다른 말로 하면 높은 자존감이에요. 높은 자존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높은 자존감을 또 주느냐의 문제는 또 이제 교육적으로 넘어가는 문제고요. 근데 높은 자존감 상태에서는 예를 들어서 집에 뭐 불이 났다거나 갑자기 강도가 들어왔다거나 했을 때 얼마만큼 그 상태에서 공포심을 느끼지 않고 이성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느냐의 문제가 여기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높고 용기와 배짱을 어려서부터 습득하는, 용기와 배짱을 어려서부터 습득하는 15세 이전의 최고의 방법은 게임이나 그 전자오락 말고 게임 그 운동을 포함한 게임이나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모험, 뭐 계곡을 한번 이렇게 등산을 한다거나 이런 모험을 통해서 좌절을 당해보는 것, 즉 신체를 다쳐보는 것에서 많이 아이들은 회복 탄력성이 좋아집니다. 어려서부터. 그래서 현대의 아이들이 회복 탄력성이 약하고 자살률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녀가 소수고 그 친모가 굉장히 다치지 않도록 너무 보호해버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회복 탄력성을 신체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쌓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 자체가 주어지질 않아요. 그런 기회가. 그래서 제가 이제 학부모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5살 이전에 마음은 친모, 겉으로는 계모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모. 약간 거리를 둔. 그리고 또 엄마의 자존감이 아이들이 전수를 받는데, 엄마의 자존감이 도시에서 올라가려면 뭐가 중요하냐면은 자식과 남편과 상관없는 활동 시간이 많을수록 엄마의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하는 활동이 자기 아이하고 남편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집안의 살림에 보탬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이 자기 취미 생활을 한다. 엄마가. 그럼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존감이 더 올라가게 되고, 그런 엄마가 자식을 대했을 때 그 엄마의 높은 자존감이 그대로 자식의 무의식으로 전파가 됩니다. 그걸 이제 특히 8세 이전의 아이들은 뇌파가 주로 세타파 상태에 머물 때가 많아요. 세타파 상태는 성인이 최면을 당했을 때 세타파 상태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항상 최면 상태라고 보면 돼요. 8살 이전의 아이들. 최면 상태에 있는 애들은 우리가 훈계한다고 그 아이들이 무의식 속에 자존감을 습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의 자존감을 그대로 복사하는 존재라고 봅니다. 복사하는 거예요. 표정, 행동, 관계, 그리고 자신감. 힘든 일을 하면서도 부모가 전혀 힘들어하지 않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엄마의 경우는 남편과 아들하고 상관없는 시간을 많이 가질 때 엄마의 자존감이 올라간다 하고, 이게 시골하고 도시가 좀 틀린데, 예전에 시골에서 농사를 질 때는 왜 부모들이 자존감이 높았냐면은 그 직업 자체를 신성시하는 게 있었어요.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도시인들이 남자든 여자든 자존감이 낮아진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직업을 신성시 여기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근본적인 일이에요. 자기 직업을 신성시 여기지 않는 사회에서 굉장히 많아지는 게 바로 이 모멸감이라는 겁니다.
한 사회를 안전불감증 또는 중독사회, 돈벌이에 그 찌들어버린 사회로 만드는 그 근본적인 에너지. 내가 니보다 잘났어. 이런 거. 네. 비교하는 거. 난 쟤보다 못난 것 같아. 이런 거. 이게 뭐냐면 자기가 하는 일의 신성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뭘로 비교를 하게 되냐면 다 수입으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돈으로. 월급, 연봉. 그러면 이제 굉장히 그 모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주관적이 되는 거죠. 1억을 버는 사람도 모멸감을 느낄 수 있고 10억을 버는 사람도 모멸감을 느낄 수 있고 모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 전반적으로 사회에. 그 가치가 자기가 하는 일을 신성시한다라는 것은 이 바벨 중에서 성경의 바벨탑의 전설도 있는데 어쩌면 이건 돈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서에서 바벨탑이라는 것은 뭔가 하나의 지향점을 놓고 계속해서 뭔가를 쌓아가는 그런 작업이었거든요. 근데 이 신이 어떤 정치를 내리냐면은 언어를 다양화시켜버립니다. 언어를 많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가치관 그러니까 어법 우리가 언어가 다르면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죠? 각자 자기 직업을 신성시했을 때는 자기만의 어법과 자기만의 가치관 속에서의 하나의 새로운 어떤 언어의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에게 신성성의 영역이 사라졌을 때는 전부 돈을 향한 언어가 돼버려요. 뭔가 하나를 향한. 그래서 그 바벨 전략이라는 것은 어떤 가치관과 문화가 자기만의 것이 또는 자기 지역의 것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굉장히 존중받는 예전에 우리 가문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바로 그런 것이 그 모멸감의 사회를 만들지 않는 그런 거였거든요. 가문의 명예 막 이런 것들 물론 폐해도 있지만 어쨌건 그게 이제 모멸감이 우리 한국 사회에 미치는 그 영향은 굉장히 물신주의 물질이 우선이 돼 연봉이 우선이 되면서 근데 연봉이 우선이 되는 거 이런 게 다 또 교육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교육하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그 두려움에 떨어요. 자기 자식이 성공하지 못할까봐. 그러면서 교육이 잘못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모멸감의 사회로 변해가거든요. 사회가 점점. 어쨌든 바벨 전략 하면서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7번에 이제 정치와 제도에 있어서는 제가 여기서 이제 양극화가 극복이 되고 보편 복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고를 당해도 한국에서는 장애인이 되더라도 불행해지지 않아. 뭐 이런 자신감들이 전 국민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한국에서는 못 배워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 한국에서는 아프면 다 치료해줘. 뭐 이런 자신감. 의료, 교육, 그다음 주거.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은 없어, 우리 한국어. 이런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밑에서, 매슬로우의 법칙이잖아요, 매슬로우의 법칙. 밑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야지 그 위에 다른 것들이 쌓이게 되는데 그 위에 쌓이는 것들이 바로 창조성, 인간성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거든요. 존엄성, 누군가를 모멸하지 않는 사회. 그걸 만들어주는데 밑에서 복지가 약해졌을 때는 누군가를 모멸하는 사회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무서우니까. 무서운 거야. 명문대 안 가면 무서운 거야. 돈이 10억이 없으면 막 무서운 거예요. 어떡하지? 나 늙으면 어떡하지? 자연스럽게 하나의 돈이라는 지향점으로 바벨탑을 쌓아가게 되는 그런 심리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7번이고요. 그래서 이제 1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행우주론은 따로 이제 최근에 이거하고 가장 유사한 제목으로 나왔던 책이 와칭이라는 책이에요. MBC 기자가 썼던. 그러니까 관찰자 효과 있잖아요. 우리의 무의식이 우리의 관찰을 지배하게 되고 그 관찰에 따라서 우주가 다중우주 중에 어떤 하나의 우주가 나에게 펼쳐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개의 우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우리는 계속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인데 그건 넘어가고
현실을 지배하는 무의식이 이제 자존감, 아까 엄마의 자존감하고 연결이 되는데, 최근에 그 뇌과학이 발전하면서 가장 큰 두 가지 이슈가 뭐냐면 이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까 하나가 뇌가소성이었어요. 인간은 100세가 넘어도 새로운 뇌세포를 만들 수 있다. 뇌가소성. 또 하나가 뭐냐면은 과연 인간의 자유의지란 무엇인가요? 이게 로보캅이라는 영화에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주는 칩을 박았더니 로보캅이 고장이 안 나.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행동이 다 자기 의지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프로그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정체성이 혼란한 사람일수록 프로그램된 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기 확실한 신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흔들리는 사람, 그게 항의되지 않은 사람일수록 프로그램된 대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 프로그램은 어떤 그 가풍에서 올 수도 있고, 근데 주로 저는 가장 많이 온다고 생각하는 게 엄마의 자존감이 자녀의 무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저는 미친다고 봐요. 그래서 자꾸 살면서 시험을 볼 때도 그렇고, 직장에 가서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자기에게 심어진 그 낮은 자존감이 자꾸 부정적인 선택을 하게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선택을. 그래서 이제 이런 실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 fMRI 이런 걸로 온몸을 찍으면서 당신이 자유의지로 예스냐 노냐를 선택한 그 순간에 버튼을 눌러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두뇌하고 몸이 예스를 누를 때하고 노를 누를 때가 호르몬 반응이라든가 이런 게 달라요. 두뇌의 그 뉴런이 어디가 켜지고 이런 게 좀 다르거든요. 다른데 그게 빠르면 6초 전에 먼저 몸이 결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6초 후에 나 이제 결정했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6초 전에 몸과 두뇌에서 예스냐 노냐를 결정하는 존재는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어떤 도깨비가 살고 있냐는 거죠. 저는 그것을 무의식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존감이라고 보는 거죠. 엄마한테 전수된 자존감. 뭔가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선택을 하려고 그래요. 물론 이제 자존감 하나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어떤 상처 같은 거, 어떤 경험에 의한 트라우마 이런 거, 그런 거에 의해서 되게 약간 어느 정도의 공식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그리고 가장 짧게는 이제 0.3초 전에 사람이 자유의지라고 생각하기 전에 두뇌가 먼저 힌트를 알려줘요. 그 기계로 촬영을 해보면. 아무튼 거기도 들어가면 또 이제 서부의 총잡이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무의식의 버트라고 해요. 버트. 그걸 내장지능이라고 그러는데, 거트 필링. 육감이라고, 육감. 다른 말로 육감이라고 그러는 건데, 고수들은 그래서 뭐를 보냐면은요. 자, 빠르면 6초 전에, 0.3초 전에 상대방의 몸이 변한다 그랬죠. 상대방이 자유의지를 느끼기 전에, 그죠? 고수들은 뭘 보냐면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전전두엽의 자유의지를 보는 게 아니에요. 몸에서 풍기는 육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무술 고수들이, 장님들이 칼싸움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것들. 그 센서가.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죠. 평정심을 가진 그 사무라이나 총잡이가 항상 그 악당보다 총을 더 빨리 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로 이 뇌과학 실험하고 연관해서 이제 저 나름대로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겁니다. 고수들은요, 상대방의 의도를 아무리 느려도 0.3초 이전에 읽어버립니다. 왜? 그 상대방의 몸이 먼저 변하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의 몸이 나 0.5초 또는 0.3초 이후에 총을 뽑을 거야가 이미 느껴버리는 거예요. 왜? 상대방의 몸은 이미 변했거든요. 그 자유의지를 발현하기 전에. 그래서 정말 희한하게 상대방이 총을 쏘려고 하면 고수는 이미 총이 나와 있어. 진짜 그래요. 근데 그 고수는 뭘 봤냐면은 0.3초에서 0.5초를 미리 본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상대 악당이 총이 뽑는 게 보였는데 그건 사실 0.5초 후의 일이에요. 항상 먼저 빠른 거죠. 그래서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평행우주론까지 끌어들여야지 이게 해석이 되는 이제 문제인데 아무튼 여담으로 치고 넘어가고요. 몇 시간 지금 바벨 전략으로 빨리 하고서 20분 남았어요. 그게 이제 그런 얘기고요. 교육에 있어서는 이거하고 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좀 전에 네 가지 호르몬의 균형과 순환이 인간의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노르아드레날린, 세로토닌, 엔돌핀, 도파민, 이 사이에 코르티솔이라는 게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두뇌에서 이 순환이 이만한 원으로 순환을 할 수도 있고요. 사람에 따라서 좀 더 크게 순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흥분도, 두뇌가 불이 켜지는 정도, 그 백열등의 그 밝기가 이 원이 크면은 더 밝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똑같은 단위 면적당 시냅스에서, 두뇌 속에 있는 시냅스에서 똑같은 단위 면적당 전압이 더 센 거예요, 전기가. 그래서 두뇌 그 몰입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면, 뇌과하고 몰입하고 연구를 해보면은, 그냥 평상적인 집중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어떤 감동을 받거나 뭐 감정적으로 뭔가 슬프거나 아프거나 또는 뭐 뭔가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얘가. 그럼 전압이 갑자기 세집니다. 전압이 갑자기 세지면서 받아들이는 시냅스 쪽에서 다량의 전기, 다량의 신경 전달 물질을 받아들이는 통로, 채널이 하나가 더 열려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의 전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완벽한 몰입 상태죠. 그래서 몰입이라는 것은 어떤 감성적인 에너지, 감정적인 에너지가 먼저 받쳐주지 않으면 잘 안 돼요, 인간은. 그래서, 자, 10세 이전에, 제가 이제 어머니들한테 강조하는 거, 10세 이전에 뭐가 중요하냐? 몰입의 강도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체험의 강도가 중요해요. 근데 체험의 강도가 강해지면 몰입의 강도도 강해지는데, 그 이유는 노르아드레날린, 세로토닌, 엔돌핀, 도파민 이런 종류의 호르몬들이 두뇌에서 활성화되는 정도가 얘가 캐파시티, 그 용량이 커지는 거예요. 용량이. 그래서 똑같은 시간을 공부를 해도 몰입도가 다른 거죠. 용량이 크기 때문에. 기억이 훨씬 더 빨리 되고 시냅스 형성의 속도가 더 빠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그거를 장기 증각이라고 그래요. 장기 증각. 두뇌에서 아주 오랫동안 몰입된 상태에서 몸이 피곤하지도 않고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은 보통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한 3, 4일 잠을 안 자도 잠이 안 온대요. 그 활동을 하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한번 했었던 그 활동을 더 하고 싶어가지고 잠까지 안 오는 상태가 됩니다. 3, 4일 지나야지 이제 겨우 몸이 피곤해지면서 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몰입 상태에 들어간 학생 또는 들어간 사업가 또는 들어간 운동선수를 보통 사람들이 절대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주도성이 강한 아이를 학원을 돌린 아이가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강도가 약 20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몰입 상태에 들어가 버리면 한 17배, 20배 정도가 차이가 나버려요. 그래서 그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게 느껴지죠. 인간이 몰입을 해버리게 됩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요. 두뇌가 빨리 돌아가니까 시간은 천천히 돌아가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용량을 키우려면 저는 엔진이라고 그래요. 엔진. 두뇌 엔진 기통수를 늘린다거나 엔진의 그 출력을 키우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굉장히 디테일하면서도 어떤 체험의 선택을 아이가 자기 결정적으로 해야 되고 그래야지 감정이 더 많이 생기거든요. 자기가 선택한 것일수록.
더 애착이 가게 되고 그러면서 그 감정적인 에너지가 더 많아져. 그래서 최초의 자기 결정성이 사라지게 되면 그 다음에 자기 주도성으로 잘 가지도 않아요. 자,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바벨 전략으로 가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바벨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 주식 투자에서 리스크가 아주 많고 그 대신 많은 대신에 보상이 아주 많은 그 끝부분, 아주 리스크가 많은 그 끝부분하고 그 다음에 리스크가 전혀 없는 뭐 농토에 투자하는 것 같은 거, 리스크가 전혀 없는 것 쪽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을 바벨 전략이라고 합니다. 바벨 전략. 중간은 포기하는 거예요. 중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또는 노우 리스크를 쫓는 겁니다. 이게 바벨 전략이에요. 바벨 전략인데 지금 그 중진국 이상 우리 한국 이상 선진국의 아이들이 교육이 바로 이 바벨 전략을 따라가지 않으면 굉장히 큰일 나게 생겼거든요. 그 이유는 양극화가 심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극화.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 30년간 그 물가 대비 노동자의 임금은 20%가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CEO들의 월급은 170%에서 200%가 됐어요. 2배가 많아졌고 여기는 5분의 1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옛날에는 부부 중에 한 명만 교사였어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지금은 부부가 둘 다 교사여야 돼, 애를 키우려면. 그런 거 주변에서 보지 않아요? 네. 실제 임금이 삭감이 된 거예요. 네. 그 부익부 빈익빈이 계속 되는데 그럼 이런 일들이 뭐 교육계에서도 일어나는데 다른 산업계에서는 더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가장 그 중심에서 바로 이런 부익부 빈익빈을 만드는 게 로봇하고 컴퓨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2012년 그 양자 컴퓨터 원리가 노벨상을 받으면서 본격적인 AI 시대가 오게 됩니다. 인공지능의 시대가 오게 돼요. 인공지능. 그러니까 슈퍼컴퓨터만 하는 그 인간을 능가하는, 인간의 추리력까지 가지고 있는 그 슈퍼컴퓨터가 엄지손톱만하게 작아지면서 움직이는 로봇하고 결합하게 되는 거죠. 오늘 신문에 한국의 카이스트 그 어떤 과학자가 뭘 만들었냐면은 날아오는 야구공을 받을 수 있는 로봇 팔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던지면 얘가 다 받아, 로봇 손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인간의 운동 능력보다 훨씬 뛰어난 그 로봇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이미 그 로봇 팔이 나왔어요, 지금 현재. 야구공 던지면 로봇 팔이 잡아,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잡아. 근데 인간보다 더 빨라요, 반응 속도가. 인간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반응 속도가 좀 느려요. 두뇌에서 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0.3초, 0.5초 이게 좀 느린데 로봇은 훨씬 빠를 수 있습니다, 그거보다. 그 인지하고 반응하는, 그 시각적으로 인지하고 반응하는 속도가 더 빠른 거죠, 인간보다. 그래서 이제 로봇하고 인간하고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 힘 말고 만약에 힘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로봇이 더 빨라요. 어쨌든 그런 로봇이 나오면서 이게 점점 더 밀어내게 됩니다. 직업을. 밀어내게 되는데 이 위에는 측정이 어렵거나 좀 뭔가 애매모호하거나 그 다음에 로봇이 하면 전혀 매력이 없거나 인간적 매력. 즉 무슨 얘기냐면은 로봇들끼리 나와서 태권도를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피겨스케이트 로봇이 나와서 너무 잘 타는데 김연아랑 로봇이 그 게임을 한다고 사람들이 즐기진 않거든요. 김연아하고 아사다마오가 경쟁을 해 사람들은 좋아해요. 이게 바로 로봇이 침투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인간이 동질감을 느끼면서 거기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것. 바로 그 인간적 가치, 인간적 매력, 인간적 가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AI 같은 경우에는요.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두뇌 한 200개를 합친 것 같은 그런 그 인공지능 로봇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요리도 할 수 있고 수술도 할 수 있고 약도 지을 수 있고 뭐 아무거나 다 하는 거야. 아무거나. 노동도 할 수 있고 뭐 다 하는 거예요. 얘는. 지능에 그 거의 무한대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게 더 이 위쪽 측정이 쉽지 않거나 가치 판단을 해야 한다거나 인간을 관리한다거나 인간이 카오스잖아요. 카오스 자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고도의 카오스하고 원초적 카오스만 남겠네요. 보니까 원초적 자연과 고도의 자연, 고도의 인간적 자연, 이 두 가지 남고 나머지 영역은 AI하고 로봇이 차지하는 시대가 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밀어내는. 그래서 그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을 폴트라인이라는 책을 쓴 라구람 라잔이라는 경제학자가 그 원인은 교육 격차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금융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교육 격차다. 왜? 미국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기에 소속됐다는 거예요. 바벨 여기도 아니고 고도의 카오스도 아니고 원초적인 카오스도 아닌 이 중간적인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평균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평균 교육을 받은 그 학생들, 사람들은 계속해서 로봇과 컴퓨터에게 일자리를 뺏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기가 잘 풀리는 줄 알고 집을 담보대출을 받아서 샀어요. 샀는데 산 다음날 내 자식이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로봇하고 컴퓨터한테 직장을 뺏기게 된 거죠. 왜? 바벨 전략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교육은 AI라는 인공지능이 나오면 다 잡아먹힐 직업들입니다. 거의 다. 의사, 변호사, 판사. 판사는 조금 다른데 거의 대부분의 판사.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판례가 나오지 않는 그런 막 희한한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때는 인간이 개입을 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민들이 법 지식이 많아지게 되면 소송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네? 처음에는 좀 늘어나겠죠. 나중엔 줄어듭니다. 왜? 이길지 질지 다 아니까. 내가 이길지 질지 다 알거든. 협상에서 끝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아주 모르다가 조금 알면 이거 소송 걸어서 돈 뜯어내자 이렇게 할 텐데 이제 너무 많이 아는 거야. 너무 데이터가 이제 너무 흔해졌어. 지식이. 그러면요 그거 들고 변호사 안 찾아갑니다. 야 우리끼리 끝내자. 야 너 검색해봐. 너가 몇 대 몇으로 졌잖아. 그래 얼마나 우리 합의 보자. 법원에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업자가 많이 생기는 거죠. 변호사 지금은 뭐 특허 내는 것도요. 예전에 변리사가 꼭 필요했는데 지금은 일반인이 특허를 낼 수 있는 그 도와주는 제도가 굉장히 많아요. 무료 변리사 제도도 있고요. 그걸 아무튼 막 상담을 해줘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하고 도와주는 그런 사이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 지식을 공짜로 주는 데가 지금은 너무 흔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무료의 시대라고 해요. 무료의 시대. 그 무료의 시대가 오게 되면은 결국 어떤 사람만 돈을 벌게 되냐면 플랫폼을 가진 사람만 돈을 벌게 됩니다. 구글이라든가 뭐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 장마당 그 시장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박판을 열어주고 고리 뜯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돈을 벌게 되는 거죠. 도박판을 열어준 사람들. 예. 그래서 바벨 전략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이 앞으로도 지속되기 때문에 지금의 교육은 15세 이전, 10세 이전에는 원초적인 카오스의 불규칙성과 복잡성에 잘 대응할 수 있는 두뇌를 만들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그 불규칙한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말 농장을 하더라도 엄마 아빠 밭하고 아이들도 아니야. 누나 동생 밭은 다 따로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밭을 개간하고 거름 주고 심고 풀 뽑고 하는 것까지 전체적인 걸 얘가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장기간 이렇게 몇 명의 보호자가 한 10명 내지는 몇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한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뭐 세계 여행을 간다거나, 그 자연을 체험한, 목욕도 못하는 그런 체험들 속에서 그 원초적인 자연을 체험하는 거, 어려서. 다 커서 하면 별로 소용이 없고, 10살 이전을 말하는 겁니다. 10살 이전의 두뇌는 성인의 두뇌하고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타파가 지배하는 두뇌란 말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무의식해서 학습을 한다니까요. 무의식에서 자연을 학습하는 겁니다. 자연의 불규칙성과 40억 년 동안 생명체가 이 지구상에서 살아왔던 그 실험들을 10살 이전의 아이들이 무의식을 그대로 흡수하는 겁니다. 그 에너지를.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3살부터 8살 사이에 도시적인 환경에서 친엄마가 케어를 해줬다. 이 애를. 그러면 이런 원초적인 카오스 에너지가 거의 없는 상태로 자라게 되죠. 그래서 경제가 이렇게 변한다거나, 게다가 또 다친 적도 없어. 너무 그냥 잘 키운 거야. 너무 온실 속에서. 뭐 상처를 한번 입어가지고 보름 동안 뭐 상처가 아문 경험도 한 번도 없어, 얘가. 그럼 이제 풍파가 닥쳤을 때 그냥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고도의 카오스는 이런 거예요. 독서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이 고도의 카오스를 가는 건 아까 제가 장기 증강 효과, 두뇌의 장기 증강 효과와 몰입을 통해서만이 고도의 카오스성에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우주의 무한한 지혜하고 채널을 맞추는 개념이라고 봐야 돼요. 일종의 초능력이죠, 초능력. 그러니까 AI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초능력, 일종의 직감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직감, 직관, 통찰, 뭐 이런 거. 이런 단계까지 빨리 도달을 해야 되는데, 저런 단계까지 빨리 도달하는 사람으로 만들려면 초등학교 때 12세 이전에 그 아이가 특정한 한 주제를 굉장히 깊이 파보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어떤 취미생활에 빠진다 하더라도 뭐 애완동물을 한 100마리를 키워본다든지, 초등학교 때 애완동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다음에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얘가 이제 식물에 빠진 거야. 식물에. 그러다니 꽃에 빠져가지고 전 세계 이 지구상에 나는 모든 꽃과 관련된 책들을 막 파서 막 읽는 거야. 초등학교 때. 물론 교양서적도 교과서 같은 것도 보겠지만은, 뭔가 하나의 그 몰입하는 경험을 10살 이전에 하게 되면은 어떤 이 회전속도 내지는 깊이 들어가는 능력 같은 것이 그 아이의 온몸에 배게 됩니다. 그 아이의 온몸에. 그리고 어느 것 하나에서 깊이 들어가는 체험을 한 사람은 반드시 그 체험은 다른 체험으로 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를 한번 제대로 해본 사람은 다른 과제를 줘도 그걸 굉장히 쉽게 극복을 해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다가 인내심을 키운 사람이 공부를 할 때는 인내심이 없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운동을 하면서 인내심을 키운 사람은 책상에 앉아서 더 오래 앉아 있어요. 더 힘든 그 육체적인 근육의 고통을 견뎠던 사람. 그런 식으로 원초적인 카오스를 어렸을 때 깊이 무의식으로 받아들인 아이들은 나중에 이 아이가 30살 넘어서 고도의 카오스, 그 기본적인 지식이 일반 시간의 법칙 이후를 말하는 겁니다. 일반 시간 뭘 했어. 뭔가를 했어. 일반 시간 동안 뭔가를 공부를 하거나 뭘 했어요. 근데 사람마다 이상하게, 그럼 일반 시간 하면 다 성공하나? 그죠? 그 말콤 글래드웰이 말하는 그 일반 시간에, 그럼 일반 시간 하면 다 성공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 뭐가 차이가 있는 걸까요? 어렸을 때 원초적 카오스성을 얼마나 습득했느냐가 결국 성인기에 됐어도 일반 시간의 법칙을 다 지났을 때 그 이후의 상태까지 결정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그 무의식이 의식의 판단을 결정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바벨 전략을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독서에 있어서도 바벨 전략이 중요한 겁니다. 독서에 있어서도. 지금은 추천도서를 쭉 읽는 초등학교 때 독서를 하는 애들은 전 불리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지성 씨가 저는 굉장히 교육적인 사기를 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독서하면 안 돼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런 추천도서 읽으려면 한 10년 걸립니다. 10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문학이나 자연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원리는 다 같아요. 원리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느 것 주제를 정해서 깊이 들어가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주 넓게, 폭넓게 나는 뭐 철학책도 많이 읽었고 과학책도 많이 읽었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이게 중요한 나이는 저는 40 이후라고 봐요. 40세 이후. 근데 좀 더 20세 이전 또는 좀 젊었을 때는 굉장히 뭔가 한 주제에 깊이 들어가 보는 경험이 더 중요하고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다쳐보는 경험이 회복 탄력성으로 연결이 되는데 3살이 돋는 그 경험이 심리적인 회복 탄력성이 되는데 여기서도 여러분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을 우리가 관찰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보기 드물게 자연을 관찰하는 겁니다. 아이가 도시에서 아이가 피 흘리는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자연 체험을 하는 거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생명체라는 걸 깨닫는 것이죠. 피가 나더니 새살이 돋더니 이제 밴드를 떼도 되고 이런 체험들이. 거기에서 그런 육체적인 경험이 심리적인 경험을 가게 되는데 그 다쳐보는 것의 가치를 저는 또 돈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냐면은 한 번 다칠 때마다 저는 10억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미래에. 왜 그러냐면 부자들이 재벌들은요 돈이 많아버리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과잉보호를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옛날에 아주 귀족 가문이라든가 왕가에서는 자기